멕시코의 작은 마을,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철부지 여성이 보입니다. 이른 나이에 아빠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그녀는 뜻하지 않게 하루하루가 생존이던 멕시코의 빈민한 삶에서 벗어나 난생 처음 한국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마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멕시코 시티 중에서도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빈민가 인근으로 치안의 위험성에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죠. 멕시코 시티는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도시로 빈민가와 인근 주거지의 생활 환경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낙후된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빈민가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안이 불안정하며 강도, 마약 범죄, 갱단 활동이 빈번하여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하죠. 이뿐 아니라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도 많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어진 주택, 일명 이레귤러 정착지도 많으며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나마 발전하는 도시화 지역 쪽은 빈민가와 가깝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 제가 사는 곳보다 안전합니다. 저렴한 주택과 임대료 때문에 노동자 계층이 거주하는 편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나 민간 개발 업체가 인프라 개선을 시도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범죄율도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이 딱 알맞을 정도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실업률도 높아요. 그렇다 보니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사실상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형태가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죠. 실제로도 멕시코시티의 빈민가와 그 인근 지역의 현실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극심하며 범죄와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전 부모님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가난과 하루에도 수십 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제게 유일한 안정적인 시간이었죠. 가난 속에서도 행복의 꽃은 필 수 있었고 가족들의 사랑만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의 유일한 단꿈은 너무 빨리 저물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려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저를 감싸 안았고 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러셨죠. 우리 집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다 뒤져봐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신고도 안 하고 다 안 할 테니 제발 아내와 딸만 해치지 말고 그대로 나가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미안해요. 살려만 주세요. 아버지는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지만 강도들은 아버지를 피습하고 유유히 갈 길을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숨먹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까지 저는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강도들을 본 찰나의 순간 그들의 눈빛도 생생했죠. 그러나 그들을 잡을 수는 없었고 허망하게 아버지는 강도 사건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살림에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후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 형편은 어린 저도 실감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다며 늘 굶으셨고 제 밥도 원래 먹던 양보다 현저히 줄어 있었죠. 먹을 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단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밤낮 구분 없이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집에 저를 혼자 두는 것을 너무 걱정하셨습니다. 마리아, 문단속 꼭 잘하고 혹여나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없이 숨어서 꼭 신고 전화를 해야 해. 알겠지? 엄마한테도 하지 말고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해. 엄마가 저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무서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척 연기를 했어요. 나도 이제 다 커서 괜찮다니까 내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이미 강도 사건 난 집인 거 다 아는데 바보같이 누가 또 오겠어. 이 집에 털어갈 거 없다는 거 강도들 사이에 벌써 소문 다 났을 거야. 가족의 아픈 사건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으로 대신했지만 절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죠. 어머니께서 밤에도 일을 나가시고 홀로 그 집에 남아있을 때면 온몸을 감싸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덜덜 떨 때도 많았습니다. 끝까지 집에 사람이 안 자고 있는 척 하려고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두기도 했죠. 저는 저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어머니 역시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그간 집에 와서 일에 대해 얘기를 전혀 안 하셨는데 어쩐지 이 식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인데 확실히 한국인이라 그런지 사장님도 친절하고 일하기가 편해. 덕분에 두 곳이나 왔다 갔다 일하던 거 정리하고 여기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밥도 잘 챙겨주고 직원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곳이라 정말 좋은 곳을 잘 구한 것 같아. 정말? 엄마가 직장에 대해 말해주는 게 처음이라서 내가 다 기분이 좋네. 한국인들은 원래 친절해. 한국인이 사장이라고 해서 오히려 걱정했는데 친절하다니 다행이다. 무엇보다 엄마가 두 곳이나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어머니는 어쩐지 한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내내 표정이 밝았어요. 한 곳으로 줄이긴 했지만 근무 시간은 길어서 힘들 법도 한데 늘 싱글벙글이셨죠. 물론 어머니가 웃는 모습이 보이니 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까지 좋아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하시는 한식당의 사장인 최태우 씨는 직원인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상당했어요. 저희 동네가 위험한 것도 알고 계셨고 아버지가 사고로 가셔서 저를 홀로 키우는 것도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정도 많이 봐주셨죠. 심지어는 매일 퇴근길에 어머니를 집 앞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위험한 동네라는 걸 뻔히 알고 딸 걱정에 마음이 앞설 텐데 제가 얼른 데려다 드리고 말죠. 특히 이 시간에 이 동네에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의 안전은 사장인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퇴근은 앞으로 저랑 같이 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집이랑 저희 집이랑은 반대 방향이라 돌아가셔야 하는데 매일 퇴근길에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 피곤하시잖아요.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요. 사장님은 어머니를 매일 퇴근길에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집 앞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었고 제가 안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홀로 있는 저를 걱정했지만 저 역시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까지 혹시 모를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직접 데려다 주신다니 솔직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은 어머니께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일하는 동안 마리아도 가게에 오라고 해요. 저녁 시간에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와서 한쪽에서 공부해도 괜찮으니 데리고 와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라 뛰어다니며 사고 칠 것도 아니라 괜찮아요. 사장님의 배려에 저는 밤늦도록 불안에 떨지 않고 가게 한편에 있는 자리에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며 엄마의 퇴근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서 직접 엄마와 사장님을 지켜보니 제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꼭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할 때 모습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혹여나 제가 배고플까 출출하진 않을까 식사부터 다양한 먹거리를 늘 주셨어요. 이건 한국 과자랑 음식들인데 마리아는 한 번도 안 먹어봤지? 한 번 먹어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억지로는 안 먹어도 돼. 과연 마리아의 한국 과자 취향은 어떤지 궁금한데? 근데 아마 맛있을 거야. 한국이 또 맛있는 과자가 많거든. 전 사장님 덕분에 한식도 한국의 과자와 음료수들도 다양하게 다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본 한국 음식들은 생각보다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중독성이 은근 강한 맛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가게에서만 그렇게 지냈지만 어느덧 휴일에도 사장님은 저희 모녀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원에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저희 모녀의 데이트에 껴서 같이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어쩐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애매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걸음을 늦춰 어머니와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면 그들은 영락 없는 부부였어요. 서로를 향해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의 그 미소는 저와 아버지께만 보이던 정말 따뜻한 미소였는데 그걸 사장님께도 보여주다니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또 어느덧 반말도 하며 너무 편해진 두 사람의 모습에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속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결국은 제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랑 사장님이랑 많이 친해졌나 보네? 왜 반말을 하고 팔짱도 끼고 솔직히 휴일에 자꾸 다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몇 주째 휴일 내내 셋이 다 같이 보내고 있잖아. 사장님이 싫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불편해. 그냥 우리 가게 안에서 셋이 놀 때랑 다른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제 발언에 어머니와 사장님은 몹시 당황한 듯 보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사장님은 제게 그러셨죠. 마리아, 아직은 말해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직접 마리아에게 내 마음을 말하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을게. 널 불편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불편하게 했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당분간은 가게에서 재밌게 놀고 엄마의 휴일은 마리아가 가지도록 할까?
저도 벌써 16살이고 어느 정도 눈치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속은 시원하네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 휴일에는 엄마랑 둘이 보내게 해주세요. 대놓고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알 수는 있었습니다. 분명 어머니와 사장님 사이가 이성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말이죠. 전 여기서 이상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고된 삶 속에 찌들어 웃음 한번 제대로 짓지 못하시다가 웃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눈으로 못 볼 걸 목격하고 말았어요. 이날은 가게 손님들이 일찍 빠져 마감을 빨리 했던 날이었고 저는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죠. 제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와 사장님께서 홀에 안 계셨고 주방에 계신 건가 싶어 조용히 들어가려던 찰나에 들어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마리아에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돼주고 싶어. 마리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은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꼭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돌려볼 테니 당신은 날 믿고 옆에 있어주겠어? 사장님은 어머니께 진실된 마음을 고백했고 가족으로 살자는 말까지 하셨죠. 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한국인 식당 사장님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사장님은 제게 교제 사실을 밝히며 재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직접적으로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통보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어린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사장님과 엄마는 내가 싫다고 해도 결국 재혼하고 살 거잖아. 그런데 도대체 내 의견을 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죽기보다 싫다고 하면, 한국인 새아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하면 안 할 거야, 엄마? 대답을 해봐. 마리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엄마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엄마한테서 마리아 너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어. 물론 한국인 새아빠라는 사실과 엄마의 재혼,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우리 모녀에게 정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사람이야. 한국인 새아빠라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의견은 어머니의 재혼에 크게 반영될 리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새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며칠 내내 시금전폐까지 해가며 반대를 했지만 그 끝에 어머니의 눈물을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을 했어요. 내 엄마이기 전에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거겠지. 내가 한평생 엄마 옆에서 엄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사장님이라면 엄마를 아빠처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겠지.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제게는 한국인 새아빠가 생겼어요. 어렵사리 마음을 열었지만 아직 100% 열었던 것은 아니기에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새아빠와 함께 살면서 마주한 여러 한국적 요소들에 충돌하기 시작했고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새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들은 멕시코인이었죠. 그렇다 보니 1차적으로 바로 문화적 차이가 충돌했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젓가락 사용, 한국 음식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았죠. 심지어 가족 내 위계 질서와 예절도 중시해야 했습니다. 한국식 예절을 어느 정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뒤이어 먹는 게 예절이란다. 그리고 너도 이제 네 방 정도는 스스로 청소하고 깔끔하게 정돈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그래 마리아, 새아빠 말처럼 방 정돈도 좀 하고 한국은 연애도 너무 이른 나이에 하지 말라고 한대. 마리아 너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연애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서 성적을 유지하는 게 어떠니? 미래를 생각해야 한단다. 한국 애들은 다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린대. 어느덧 어머니까지 한국 문화를 흡수해 새아빠와 함께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한국은 꽤 가부장적 구조가 있었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죠. 반대로 멕시코는 가족 중심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기에 제게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에는 더 큰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은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문화였고 매운 음식이 많고 발효 음식도 많았습니다. 또 식사를 할 때는 조용히 먹는 편이고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죠. 반대로 멕시코는 토르티아, 타코, 고기 요리가 중심이며 밥보다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나 매운 음식은 필수가 아니었죠. 또한 식사 시간에 입에 음식물이 보이던 말던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정말 한국과 멕시코는 알아갈수록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느껴졌고 새아빠는 자꾸만 제게 한국식 문화를 입히려 하는 것이 싫었어요. 낯선 동양인이 집에 있는 기분이라 그것도 싫었는데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 더 싫어졌습니다. 결국은 새아빠를 데려온 엄마도 싫어지고 길을 걷다 검은 머리 성인 남성을 보면 다 싫었어요.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저는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빠는 아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라며 계획표처럼 정돈을 해주셨고 정리정돈까지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를 막 혼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간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었습니다. 새아빠가 집에 없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새아빠가 날 구속하려고 하잖아. 난 멕시코 사람이고 내가 살던 곳에 문화가 있고 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인데 왜 날 지적하고 자꾸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해? 내가 한국 사람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마리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아빠 말을 들어봐.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봐도 너에게 도움되는 것들만 간섭하는 것 같던데? 결국 어머니도 새아빠 편이었고 이 집에 저 혼자라는 생각이 커졌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밖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웃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러던 중 학교의 불안한 치안 상황이 더욱 심해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아까 교문 앞에서 갱단들 싸우는 거 봤어? 진짜 여기가 학교인지 갱단 하우스인지 모르겠다니까? 이제는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어느덧 학교까지 치안이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곳이지만 교문 앞에서 보란듯이 갱단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저희 학생들은 몸을 급히 피해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마약 거래부터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 이런 모습들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고 멕시코라는 이 나라의 공포를 느꼈어요. 당장 집으로 가는 길조차 두려웠습니다. 어두운 밤이 아닌 환한 대낮에도 항상 사건은 발생했으니 말이죠. 조심스레 교문을 나서는데 어떤 갱단들이 교문을 꽉 막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저는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덩치 큰 남성이 제 손목을 확 이끌었고 저는 반항 없이 끌려가야 했어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앞에 새아빠가 보였어요. 새아빠는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제 손목을 잡고 그랬죠. 내 딸은 건들지 마. 아주 짧고 강렬한 말과 함께 강하게 밀치며 저를 보호했고 그들은 조롱하듯 웃으며 저를 놔줬습니다. 이내 새아빠의 차에 타게 되었어요. 마리아, 괜찮아? 다친 곳은 없는 거지? 학교가 위험하다는 얘기 듣자마자 온 건데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구나. 당분간 등하교는 아빠가 시켜줄게. 걱정 마. 알겠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태껏 한국인 새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싫었고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너무 든든하고 멋졌습니다. 갱단들에게 나서는 것이 두려워 부모조차 덜덜 떨며 자식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새아빠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와서 저를 구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조금씩 새아빠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데려다 주셨고 또 데리러 와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알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 가족들끼리 이 앱을 설치하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대.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 가족도 이걸 해두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그 앱 알려주면 바로 깔아볼게요. 새아빠의 말에 처음으로 제가 동의했던 날이었죠.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공유를 하게 되었고 저희 세 가족은 늘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마음이 열리며 조금씩 서먹함도 사라지고 늘 인상 쓰고 있어 삭막하던 집안의 분위기도 녹게 되었어요. 적어도 새아빠가 저를 진심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기에 그 감사함을 저 역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서 부모님이 참관하는 체육대회가 열렸고 새아빠와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새아빠를 인정하고 마음을 많이 열었지만 체육대회에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인 새아빠라는 사실에 괜히 시선의식을 하고 친구들이 뒷말을 할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새아빠는 어머니와 저를 챙기기 바빴지만 저는 새아빠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고 친구들이 묻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던 중 아빠들의 달리기 경기가 열렸고 새아빠는 자신만만해하며 나가셨어요. 마리아, 이 아빠가 또 얼마나 잘 달리는 줄 모르지? 무조건 1등해서 올게. 잘 보고 있어. 알겠지? 저렇게 크게 말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을까 부끄러워 대충 알겠다 대답을 하고 어서 가시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멍하니 보는데 한 마리 말처럼 미친 듯이 뛰는 새아빠의 모습을 봤어요. 제게 약속을 한 것은 꼭 지키는 새아빠였는데 정말 약속처럼 1등을 하셨죠. 체육대회에서도 오직 저만을 위하셨고 제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려 노력하셨던 새아빠에게 괜히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다 같이 외식을 하면서 죄송함을 표현하려 했죠. 그런데 하필 친한 친구 제니스네와 함께 먹게 되었고 제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던 중 저와 제니스는 잠깐 식당 앞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섰어요. 아무래도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자리가 길어져 꽤 무료했으니 말이죠. 편의점에서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고 뭘 살지 둘러보는데 그때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순간 제니스와 저는 몸을 한껏 낮춰 쭈그리고 앉아 귀를 틀어막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금 떠올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헐떡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고 그 편의점에는 저희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아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눈물을 보이며 난리를 쳤고 저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어린애들을 끌어다 품에 안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강도의 대치는 이어졌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있었죠. 그리고 이내 탕탕 두 발의 총성이 들렸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 난사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직원이 비상 SOS벨을 눌러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그 순간 벌어진 난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구석에 숨어 있어 총을 맞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 제니스는 가슴에 총을 맞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저희를 데리고 나가며 그제야 어머니와 새아빠를 볼 수 있었는데 큰 충격에 잠시 기절을 해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죠. 회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휴식을 취하고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와 새아빠는 아주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집도 학교도 하다못해 편의점까지도 위험한 곳이라고. 저러다 마리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한국으로 가는 게 맞아. 적어도 한국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곳 멕시코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 내 고향을 자랑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안전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새아빠는 치안이 불안정한 멕시코에서 더는 살 수 없다며 한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했고 저희 모녀는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멕시코가 너무 불안정한 것을 알기에 가고 싶긴 했으나 한국은 처음이라 낯설어 무섭기도 했죠. 이때 새아빠는 자신의 조카 민준과 제가 SNS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줬고 민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아주 사소한 한국의 모습부터 한국 학교 생활, 일상생활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한국의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깨끗하고 안전한데 무엇보다 제가 봐도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었죠. 한국인 새아빠를 맞이하며 한국어 공부를 꼭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늘 미루기만 했던 제가 한국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새아빠의 도움으로 저희 모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데 큰 미련이 없긴 했지만 오랜 친구인 제니스가 마음에 걸렸어요. 무사히 회복을 했으나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많이 슬퍼했죠. 난 네가 가는 게 싫어 마리아. 꼭 한국을 가야겠어.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 멕시코인데. 제니스, 난 멕시코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야.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내 영원한 단짝이라는 것은 변함없다는 것도 잊지 말고. 제니스와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 작별 인사를 하며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긴 비행 시간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 많이 놀랐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많아? 멕시코시티 공항의 3배는 큰 것 같아. 정말 크고 깨끗하다. 한국의 공항에서 많이 놀랐고 저희들이 살 새아빠의 서울 아파트로 이동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도어락과 홈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살고 있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새아빠 차가 나가면 나간다고 소리를 울려주고 들어오면 또 들어왔다고 소리를 울려줬습니다.
또 누군가 벨을 누르면 얼굴까지 다 나오는 인터폰에 그 인터폰 하나로 관리실 전화부터 윗집 아랫집 등 메시지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치안에 많이 놀랐는데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밤 늦게 배달 음식을 주문해도 뭐든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밝게 빛나는 서울 거리를 창문으로 바라보면 참 신기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 쇼핑, 음식 주문, 예약 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한국의 시스템에 살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무렵 새아빠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SNS로 소통하던 조카 민준과도 만났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했고 새 가족인 저희 모녀를 따뜻하게 반겨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참 식사를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정말 꿈만 같고 저와 마리아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었어요. 새아빠가 왜 그렇게까지 가자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국제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한국다운 최첨단 시설에 많이 놀랐어요. 와, 멕시코 학교는 칠판조차 깨져 있었는데 한국 학교는 무슨 미래 영화에 나올 법한 학교 수준이네. 감탄을 하던 중 외국인 학생들이 보였고 그 속에서 저는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모두 저를 반겨줬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누리는 기쁨도 잠시였고 중국인 학생 그룹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남미 출신은 이런 수준 높은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지. 마리아 너 따위가 감히 우리랑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들은 제게 폭언을 일삼았고 제 숙제를 고의로 망가뜨리는 등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초반에는 그저 묵묵히 견뎌냈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지니 자신감이 떨어져 등교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바로 그때였죠. 평소처럼 저를 괴롭히던 중국인 학생 그룹에게 당하던 저를 평소 아주 조용했던 한국인 학생 수연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연은 같은 반 한국 학생인 지호와 유나를 데리고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저 그 순간 도와준 것 자체로도 고마웠는데 한국 학생들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사물함에 쓰레기를 가득 넣는 중국 학생들의 만행과 저를 괴롭히는 순간들을 다 사진으로 찍었고 그걸 교내 SNS에 올리며 괴롭힘 사실을 만천하에 까발렸죠. 모든 사실을 알고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걱정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학교 전체 집회에서 한국인 학생 수연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국제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도 어떤 문화를 지닌 사람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의 개입으로 중국 학생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제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아마 멕시코였다면 그랬을 건데 너희들의 용기와 정의가 결국 승리한 것 같아. 그 이후 저는 한국 학생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도 다니니 한국어는 빠르게 늘어갔고 학교 성적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전 친구들과 공부도 함께하며 한국의 또래 친구들 문화인 PC방, 노래방, 한강 피크닉 등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멕시코라면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한국은 안전하니 제가 밤늦게 귀가해도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죠.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종종 멕시코에 있는 제니스와 연락도 했고 제니스 역시 제가 행복해 보인다며 다행이라고 했죠. 한국은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안 가져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니까? 만약 무서우면 안전귀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어. 그럼 집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그렇게 전 한국에 너무도 빠르게 잘 적응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되었고 새아빠는 한국식과 멕시코식을 혼합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한 테이블에 한식과 멕시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이날은 제 생일이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 한국 교육기관에서 스페인어 강사로 일하게 되면서 겸사겸사 축하 파티를 연 날이었습니다. 당신 덕에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고마워. 나도 어느새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밥이랑 찌개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도 않다니까? 저도 그래요. 한국에서 사는 요즘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새아빠 감사해요. 그로부터 1년 후 전 더욱 성장했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완벽하게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학생이죠.
새아빠의 도움으로 전 한국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멕시코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에세이를 직접 작성했는데 그게 학교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따뜻함과 한국의 효율성이 만나면 더욱 좋은 세상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어요. 이제야 비로소 완벽한 반한국인으로 사는 제게 새아빠는 선물을 하나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내민 것은 바로 한국 시민권 취득 서류였죠. 마리아, 이제야 비로소 정말 내 딸이 되었구나. 아빠로 살게 해줘서 고맙다 말이야. 너무 벅찬 감동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 저는 처음으로 새아빠가 아닌 아빠라 부르며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빠, 뾰족했던 저를 이렇게 둥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도 감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빠로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은 이제야 정말 완벽한 아빠,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툴툴거리며 다툴 때도 있지만 그 다툼까지도 이제는 정말 갈등이 아니라 부녀의 다툼으로 여겨져 안정감이 느껴져요. 멕시코와 한국, 정말 다른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미국의 한 여성이 보입니다. 우울증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 교무실까지 가야 했던 그 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무실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그 여성 앞에 돌아가신 엄마와 가장 절친이었던 한국인 국적의 여성이 들어오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헤이즐 솔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존재인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어디 아프셨던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기 때문에 그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성격이 매우 예민해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싸움달기 되었죠. 아버지는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국인 국적의 미연 이모뿐이었습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존재했어요.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유키 타나카라는 일본 여자애였는데요. 얘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나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애였습니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앞에서는 왕따 당하는 애를 위로하고 괜찮냐고 다독여주면서 뒤에서는 본인이 왕따질을 선동하는 애요. 유키는 정치질에 능통한 애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저도 한번 유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다 보니 유키는 저를 왕따시키는 거에 빈번히 실패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돌아가셨고 유키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헤이즐 좀 봐봐. 며칠째 비슷한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어쩜 집에서 빨래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입던 걸 입고 또 입는 건가 봐.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점점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즐, 내가 진짜 걱정돼서 묻는 건데 너네 엄마 장례식장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정말 그런 거라면 너무 슬픈데 지금이라도 내가 위로해줘도 될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유키는 어떻게 방역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여자지만 170이 넘는 키였고 반면에 유키는 160도 안 돼요.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 유키가 제게 할 수 있는 건 손톱으로 조금 핥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카락을 한 주먹 뜯어냈어요.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뽑아놨는데 위에서 보니 볼만하더라고요. 아마 두피에서 피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애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텅 빈 유키의 정수리를 보게 될 테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엄마가 제게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유키는 제 손에 들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고 정수리를 더듬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저는 곧이어 도착하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키의 엄마가 호출을 받고 왔어요. 대충 봐도 돈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슬쩍 일어나서 몸을 뒤로 하니까 손도 못 대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진정하라고 끌어다 앉히니 앉기는 하던데 씩씩거리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쟤네 부모는 안 오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유키가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엄마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저러지.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유키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 손을 살짝 뻗어도 유키 머리더라고요. 저는 앉아있는 유키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유키는 정수리가 아니라 뒤통수에 있는 머리까지도 한 움큼 빠져버렸습니다. 유키 엄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네 아빠라도 데려오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곳에 올 만한 분은 저에게 없었죠. 앞서 말했듯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정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보살펴 주시는 한국인 미연이 이모였어요. 미연 이모가 들어오자 유키의 엄마는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얘 엄마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야? 그러자 미연 이모는 우리 헤이즐은 제 조카이고 저는 이모입니다. 그리고는 저의 어깨를 토닥이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유키의 엄마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미연 이모는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건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애들 앞에서 어른이 경박스럽게 무슨 행동입니까? 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들이 반성하게 하는 게 어른들이 할 일 아닌가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연 이모에게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화가 잔뜩 나서 날뛰던 유키 엄마에게도 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유키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서 눈물의 거짓쇼를 펼쳤죠. 하지만 유키의 선 넘은 행동의 심각성을 아는 친구들이 저의 증인이 되어주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력을 써서 싸운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한 유키에게는 절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자 유키의 엄마는 유키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억지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키 엄마의 말을 들었던 미연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유키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 입 놀리면 당신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혓바닥을 꺼내줄 테니까 그 입 다물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저를 만나면 밝은 미소를 보이며 따뜻한 말을 건네어주던 미연 이모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유키 엄마와 미연 이모를 말리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끼리 싸운 일인데 이쯤 하시고 끝내시죠. 라면서 저와 유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잘못한 거니까 얼른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면서 중재하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유키 엄마가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이봐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줄 알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후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며 연신 유키 엄마에게 사과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미연 이모에게 다가가서는 아무래도 헤이즐이 먼저 손을 올렸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모에게 말했고 이모는 절대 먼저 사과 못한다면서 거부했었어요. 그러면서 후원인 명단 서류를 달라고 하고는 서류를 보시더니 유키 엄마에게 다시 다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회사 땡땡땡 기업 사모님이셨네요. 맞나요? 그러자 어깨가 으쓱해진 유키 엄마는 맞다고 말하며 알았으면 얼른 먼저 사과하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모는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주식회사 땡땡땡 사모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당신 알아서 해.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는 미연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에게서 하청을 받던 업체였던 거였어요. 유키의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앞으로는 일을 주지 말라며 미연 이모는 이모부에게 엄포를 놨던 거예요. 뒤늦게 유키 엄마는 이모에게 쩔쩔매며 사과했고 이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이모에게 이모가 안 왔어도 괜찮았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이죠. 그러자 이모는 나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만큼 책임감 없는 어른이 아니란다. 라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희 집에 처음 온 이모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기력증입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무기력증에 빠졌다 보니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솔직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모는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청소용품을 꺼내시더니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들여보내시고는 한참 동안 집을 쓸고 닦으셨어요.
3시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제야 저를 부르셨고 저는 밖에 나가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정리되고 깨끗해진 집을 보니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이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비워내고 청소하고 씻어내다 보면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언젠간 희미해질 때가 올 거야. 이모가 도와줄게. 이모는 어떤 곳에서 사는지가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주기적으로 저와 함께 집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지만 이모가 떠난 뒤 집에서 힘들어하는 아빠와 함께 있다 보면 또 다시 우울감이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모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모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강아지 이동장이더라고요. 이모는 이동장에서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꼬물거리며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강아지를 안아드니 이모는 다행이라면서 강아지를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아지를 예뻐하시는지 아니까 강아지를 제게 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강아지를 다시 돌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와서 함께 강아지를 돌봐주겠다고 한 이모의 약속만 믿고 강아지를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면서 이모는 제가 키울 강아지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아지는 진돗개라는 종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종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진도에서 생겨난 품종이더라고요. 게다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한국의 견종이었습니다. 제가 키우게 된 진돗개는 백구라고 부르는 흰색 진돗개였는데요. 다 자란 백구의 사진을 보니 고든 귀와 말린 꼬리, 근육질 몸이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저는 백구에게 위스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위스퍼는 단 한 번도 짖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청각장애가 있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저 얌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위스퍼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위스퍼와 일상을 함께하게 된 후 제 생활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유튜브나 보고는 했는데 하교를 하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위스퍼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하고 나오면 위스퍼의 발을 닦이고 빗질을 해주고 가끔은 발톱 관리도 해주며 살뜰하게 위스퍼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위스퍼를 챙기다 보니 저 스스로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빨래도 밀리지 않고 하고 위스퍼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해지니 아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빠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보니 아빠가 위스퍼에게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앉아 일어서 하이파이브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의 훈련은 아빠의 몫이었는데 저는 순간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위스퍼는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였어요. 이모에게 진돗개라는 종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견종이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진돗개는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본래 강아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사람이 지시하는 걸 따라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몸에 익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 위스퍼는 달랐어요. 위스퍼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척척 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부엌 선반을 열어두고 닫는 걸 종종 까먹고는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 문이 열려 있는 적이 없더라고요. 순간 내가 이제 선반문을 잘 닫는 건가? 나도 모르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선반문은 위스퍼가 닫아주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선반 또 안 닫았네 라고 하는 걸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선반이 열려 있으면 닫아야 한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게 제 기분 탓이 아닌 게 위스퍼에게 선반 좀 닫아줘 라고 하면 위스퍼는 코나발을 이용해서 선반을 닫고 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에게는 매일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위스퍼가 약이 든 통을 입에 물고 아빠에게 가더라고요. 아빠가 위스퍼를 따라오면 냉장고 앞에 서서 기다리고 아빠가 물을 꺼내면 그제야 약이 든 통을 건네어 줍니다. 강아지가 시간을 볼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항상 같은 시간에 약을 가져다 주는지 신통방통할 따름이죠. 게다가 이런 건 훈련을 한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주인의 생활 습관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해서 알게 된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견종들을 다 데려와서 위스퍼와 대결을 하게 하면
진돗개를 이길 품종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해요. 한국은 미연이모처럼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개마저도 똑똑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위스퍼에게 푹 빠졌고 위스퍼는 저희의 가족이자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어주었습니다. 위스퍼를 키우면서 아빠와의 대화가 늘었고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우울하고 예민했던 제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할 정도였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저는 위스퍼를 산책시키던 곳에서 유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키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키의 머리카락을 대부분 뽑아버린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키와 다른 반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 유키와 안 본 지 꽤 됐었어요. 유키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고 저는 그런 유키를 경계했습니다. 왜, 뭐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위스퍼를 보호했어요. 위스퍼는 워낙 순둥이라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도 우는 소리 한 번 못 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유키는 제 생각과 달리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와 위스퍼를 향해 와, 네가 키우는 강아지야? 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위스퍼를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저는 예전에 유키의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놓은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시작은 유키가 했지만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키가 이렇게 먼저 살갑게 다가와 주니 저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키에게 위스퍼에 대해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위스퍼가 한국의 진돗개라고 이야기하니 유키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저와 위스퍼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한국에서 왔다고? 진돗개라는 종이 유명한가? 아마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너는 하필 키워도 이런 애를 키우니? 기왕 키울 거면 좀 유명한 견종을 키워야지. 나라면 굳이 한국에서 온 이름 모를 진돗개보다는 일본의 시바견을 키웠을 거야. 요즘 미국에서 시바견 인기가 많은 건 너도 알잖아. 알고 보니 유키는 집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위스퍼를 자신의 시바견과 비교하며 진돗개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바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얼굴이 특징이야. 꼬리도 둥글게 말린 게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 그에 비해 네 강아지는 뭔가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다. 그치? 좀 공격적으로 생겼어. 너 훈련은 잘 시키고 있지? 이런 개들이 돌변해서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건 잘 알고 있고? 순간 욱하더라고요. 위스퍼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강아지 중에 가장 순했어요. 함부로 짖지도 않고 동네 꼬마들이 와서 꼬리를 잡아도 가만히 있죠. 어른들이 그랬다면 꼬리를 확 빼버렸을 텐데 어린아이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스퍼를 아는 이웃 주민들은 자기 아이들이 저희 집 마당에서 위스퍼와 노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종종 있기도 한지라 강아지와 아이들을 한 곳에 두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스퍼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한 위스퍼가 갑자기 돌변한다니 유키는 어떻게든 위스퍼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신바는 아주 용맹하기까지 해. 집에 날아든 나비까지 순식간에 잡아버린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산책하다가 만난 다람쥐를 물고 오더라고. 정말 믿음직한 강아지이지 않아? 유키는 저와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키의 시바견인 신바가 용맹하기보다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생물에 집착하고 위협하는 게 공격적인 거 아니면 뭐겠어요. 위스퍼가 달려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가 걱정해야 하는 건 신바인 것 같네. 우리 위스퍼는 단 한 번도 뭔가에 공격적으로 군 적이 없어. 그리고 나비나 작은 동물들을 보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놀라게 하거나 함께 장난을 치는 게 전부야. 유키는 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그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고작 나비 한 마리 못 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개가 주인을 지킬 수 있겠어?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유키가 살갑게 다가오길래 예전에 불편했던 감정을 풀 수 있는 걸까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더 이상 유키와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정비됐다는 산책로에서 또 한 번 유키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 생긴 산책로에는 산책을 나온 강아지와 주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그래도 아직은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키와 그렇게 만나고 난 뒤 한동안 유키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산책하러 나간 그곳에 유키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유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키와 유키의 강아지 신바도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갈 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 산책로가 방향이 한쪽으로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자리를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위스퍼와 함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걷고 있던 위스퍼가 갑자기 코를 미친 듯이 킁킁거리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냄새를 맡았나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아무리 기다려줘도 안 가려고 하길래 저는 낑낑거리며 위스퍼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위스퍼는 한 번도 안 그러던 애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면서 낑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뒤에서 오던 유키는 이 모습이 우스웠는지 똑똑하다면서 그것도 아닌가 보네? 라면서 킥킥거렸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보라는 듯이 신바와 함께 사뿐사뿐 산책로를 따라 사라졌어요. 저는 졸지에 유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스퍼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위스퍼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리라도 다친 건지 살펴주고 있었죠. 그런데 위스퍼가 제 맘도 모르고 자꾸만 가자고 보채는 거예요.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면서 위스퍼와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위스퍼의 귀가 미친 듯이 펄럭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위스퍼, 너는 또 왜 그래? 라는 말을 한 그 순간 멀리서 유키가 신바와 함께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핏불 테리어 2마리가 유키와 신바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도와달라며 소리쳤어요. 유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주지 말고 도망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사상자가 2이면 끝날 게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고작 개 2마리 가지고 뭘 그러나 싶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핏불 테리어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중이에요. 핏불 테리어는 공격성이 무척 강한 견종인데 핏불 테리어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주인들이 무턱대고 핏불을 입양했다가 결국 핏불의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해 길에다 핏불 테리어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핏불 테리어라는 거예요. 핏불 테리어는 공격성도 그런데 한번 문 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어요. 사냥개이다 보니 상대의 숨이 끊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목덜미를 놓쳐. 작은 것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어린아이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건장한 성인들에게도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대처하는 게 힘들어서 미국 경찰들은 주인 없이 길을 돌아다니는 핏불을 발견하면 즉각 사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핏불 2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제가 그쪽으로 무턱대고 달려갔다가는 둘 다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스퍼와 함께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런데 달리면서 보니 유키를 쫓던 핏불 중 한 마리가 없더라고요. 위스퍼의 반응이 뭔가 이상해서 앞을 봤는데 그 핏불 중 한 마리가 지름길로 달려와서는 저와 위스퍼 앞을 막은 거였어요. 핏불은 저희에게 달려드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핏불이 이를 드러내며 저와 위스퍼에게 점프한 순간 저는 위스퍼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제 작고 순둥한 위스퍼가 핏불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스퍼는 제가 끌어안기 전에 제 앞에 서서는 핏불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소심한 소형견들처럼 짖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짖어대더라고요. 얼마나 맹렬히 짖는지 핏불조차도 살짝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 사이에 제 뒤에서 오던 유키가 제 쪽으로 다가왔고 그 순간 유키는 제 쪽으로 신발을 던지듯이 놓고는 도망쳤습니다. 핏불들이 작은 것들을 더 많이 공격한다는 걸 알고 신발을 제물로 바친 거죠.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를 보며 쟨 진짜 악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키는 안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우는 동물까지 미워할 정도로 유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쪽으로 던져진 신발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키 이 악마 같은 게 던질 거면 제대로라도 던지지. 저와 한참 떨어진 곳에 던지는 바람에 신바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핏불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쿵쿵 뛰면서 두렵더라고요. 저 모습이 위스퍼가 될까 봐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신바를 사냥한 다른 한 마리까지 합세해 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진돗개 위스퍼는 그 잔인한 사냥개들에게 고민도 하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위스퍼는 핏불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만약 핏불 한 마리를 상대하는 거였다면 핏불 한 마리를 제압하는 건 쉬웠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마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위스퍼마저 다른 핏불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위스퍼의 하얀 털은 빨갛게 물들었고
저는 어떻게든 위스퍼를 구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 왔어요. 그리고 그걸 위스퍼를 공격하는 다른 한 마리의 핏불에게 던졌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난 핏불이 제게 달려들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핏불 한 마리의 못덜미를 물고 거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이었던 위스퍼가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피가 나는 몸을 날렸고 또다시 핏불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거기에 뛰어들어서 위스퍼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스퍼는 끝까지 저와 핏불 사이를 가로막더라고요. 마치 주인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 같았죠. 간식을 주는 사람의 손에 이빨이 닿을까봐 혀로 툭 쳐서 떨어진 걸 주워 먹던 순하디 순한 강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투견과 싸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다시 핏불들이 위스퍼에게 달려들려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경찰들이 테이저 건을 날리는 것으로 핏불은 제압됐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경찰들의 등장으로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쓰러진 것은 위스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위스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피가 얼룩진 털을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죠. 그런데 착한 위스퍼는 피를 흘리면서도 꼬리를 흔들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걸어와서는 우는 제 얼굴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위스퍼는 그제야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모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스퍼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리를 저는 강아지이더라도 위스퍼는 제게 세상 그 어떤 강아지보다 용맹하고 소중하니까요. 위스퍼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지역 신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마저 찾아와서는 왜 이런 품종이 경찰견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추천해야겠다며 다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진돗개는 늑대의 피가 섞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성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돗개는 주인의 호감도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경계하는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주 예민하게 주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또 진돗개의 공격성은 꼭 지켜야만 하는 대상 앞에서만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처럼 말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유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신바에게 미안해하면서 제게 고해성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자신이 신바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놓친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주변에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안 엮이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스퍼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된 CCTV에 유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유키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동물보호단체에게 매일같이 항의 전화를 받다가 결국 도망치듯 이사해버렸죠. 위스퍼는 평생 다리를 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를 대신해 한국인이었던 미연 이모와 그런 이모가 저를 위해 선물해줬던 작은 생명 위스퍼까지 너무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연이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모.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솜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 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 미연 이모님과 위스퍼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자, 그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